저녁 노을이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시에라 파인스를 부드러운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뒷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는 딸,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7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을 지나고 있는 내 딸.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는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풍경보다 소중했다. 하나야, 저녁 다 되어가. 슬슬 정리하렴. 내 목소리에 하나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저 미소, 지난 10년간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버텨온 이유이자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내 손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안에서 두부와 애호박이 춤을 추었다. 미국인들이 들으면 기겁할지 모를 이 냄새는 내게 집이자 고향이고 평온 그 자체였다. 도마 위에서는 일정한 강역으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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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마늘을 다지고 파를 써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이런 사소한 습관조차도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밀어내고 싶은 과거의 잔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한때 이 손은 야전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고 차가운 강철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내 딸을 위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할 뿐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우리가 사는 작은 2층 집은 고요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나는 선반 위에 향신료 병들을 각을 맞춰 정리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튄 작은 기름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닦아냈다. 몸에 밴 규율. 사람들은 나를 깔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각인된 본능에 가까웠다. 정돈되지 않은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내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완성된 찌개를 식탁으로 옮기며 다시 한번 창밖을 보았다. 하나가 책을 덮고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곧 졸업이었다. 딸의 졸업식,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지난 세월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수석 졸업, 내 딸 하나가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였다. 나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환한 미소로 내 딸을 축하해 줄 것이다.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마을의 작은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은은한 잉크 냄새는 나를 안정시켰다. 시끄러운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책장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곳은 내게 완벽한 은신처였다. 화약 냄새, 피 냄새,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인 과거의 기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곳. 서점 주인인 마음씨 좋은 엠마 할머니는 말이 없는 동양인인 나를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성실한 직원으로만 알았다. 나는 그 오해가 좋았다.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그 누구도 알 필요 없었다. 퇴근길, 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길게 핀 야생화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 바로 그때였다. 길모퉁이에서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웃집에 사는 러라는 남자아이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었고 그 주위를 동네의 덩치 큰 아이들 몇몇이 둘러싸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이것 봐, 울보래요. 자전거도 하나 제대로 못타는 멍청이. 한 아이가 러의 머리를 툭 치며 놀려댔다. 러의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눈물만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반응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구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일부러 발소리를 내지도 헛기침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들 뒤에 섰다.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한 아이는 러를 놀리던 주동자였다. 아이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가 소리 없이 서 있는 나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분노, 경고 아니면 그저 텅 빈 무심함. 어쨌든 아이는 내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뭐야, 아줌마. 집에 갈 시간 아니니.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목소리 톤, 호흡, 시선 처리. 상대를 압박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없이 훈련했던 기술들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욕설을 중얼거리며 뿔뿔이 흩어졌다. 위협이 사라지자 나는 러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다. 괜찮니? 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말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구급 파우치를 열었다. 소독용 솜으로 상처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연고를 바른 뒤 능숙하게 밴드를 붙였다. 상처를 다루는 내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다 됐다. 이제 일어나 볼까? 나는 러를 부축해 일으키고 넘어진 자전거를 세워주었다. 러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올려다봤다. 고맙습니다. 아줌마는 의사예요. 아니, 그냥 아는 게 조금 있을 뿐이야.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강해져야 해. 꼬마야. 그날 저녁 하나와 나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하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수다, 졸업식 때 입을 드레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나는 맞장구를 쳐주며 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에 불필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엄마, 졸업식 날 일찍 와야 해. 맨 앞자리에서 엄마가 나 보는 거 나도 다 볼 거니까.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꽃다발 들고 갈게. 우리는 함께 웃었다. 이 평범하고 따스한 저녁 식사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날 밤 하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깊은 밤의 정적은 종종 과거의 망령들을 불러왔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스웨터 더미 아래에 숨겨둔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때 묻은 상자는 삐걱하고 낮게 신음하며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내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군용 나침반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길잡이. 그 옆에는 빛바랜 충무무공훈장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조국을 위해 싸운 명예로운 증표였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상자 맨 밑에는 빛바래고 가장자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위장크림으로 얼굴을 가린 젊은 군인들. 성별도, 나이도 구분하기 힘든 모습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을 모두 기억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함께 넘나들었던 나의 전우들. 사진 속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앳된 얼굴의 여군이 바로 나, 이서연 대위였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그 이름은 내 젊음과 영혼을 바친 곳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등을 매만졌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흉터. 사진을 찍기 며칠 전 야간 침투 훈련 중 철조망에 긁힌 상처였다. 그 상처를 만지는 순간 감각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살을 애는 듯한 겨울산의 냉기, 무정이에서 새어나오던 다급한 목소리,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짧은 비명,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전우의 손. 하바.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기억은 내가 이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 이유이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나는 상자를 거칠게 닫았다. 이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다. 내 딸 하나를 위해서는 이 안에 담긴 이서연 대위는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만 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던 그때의 밤하늘과 겹쳐 보였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나에게는 하나의 엄마, 평범한 이소연의 삶만이 존재한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 딸의 찬란한 미래를 가로막게 두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졸업식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자 과거의 망령과 완벽하게 작별하는 나만의 조용한 의식이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묻어버리고자 했던 과거가 가장 찬란해야 할 바로 그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 삶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리라는 것을, 평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는 것을. 졸업식 날 아침, 시에라 파인스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쾌청했다. 밤새 내렸던 이슬을 머금은 장미 넝쿨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나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부산을 떨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꺼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치장해 본 적이 있었던가. 군복과 작업복, 혹은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의 평상복이 내 피부와도 같았던 지난 세월이 무색할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는 자랑스러운 딸을 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엄마, 너무 예쁘다. 졸업 가운을 입은 하나가 나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딸의 졸업 학사모를 바로잡아 주었다. 짙은 감색 가운과 모자가 영리하고 성숙한 딸의 얼굴과 무척이나 잘 어울렸다. 우리 딸이야말로 오늘 주인공인데 정말 예쁘구나.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애써 그것을 삼키며 하나를 꼭 안아주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딸의 가녀린 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학교 운동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망과 설렘, 자부심과 대견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공기 중에 향수처럼 떠다녔다. 나는 안내받은 학부모석 앞자리에 앉아 단상 위 졸업생들 사이에 앉아있는 하나를 찾았다. 수많은 학생 중에서도 내 딸은 단연 눈에 띄었다. 곧고 바른 자세,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그 표정.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졸업생 대표 연설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가 수석 졸업생 하나 리의 이름을 호명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숨을 죽였다. 하나가 연단에 서서 청중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여러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 오늘 우리는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아이는 지난 학창시절의 추억과
친구들과의 우정,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차분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하나의 시선이 정확히 나를 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인 저의 어머니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지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제 삶의 등대이자 뿌리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저를 키우시며 보여주신 침묵의 헌신과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용기와 성실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딸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주위의 학부모들이 감동한 듯 나를 돌아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나는 행복감에 젖어 연신 고개를 숙였다. 내 딸이, 내 사랑하는 하나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그 어떤 지옥 같은 기억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의 연설이 끝나고 다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값비싼 정장 차림의 백인 남자가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대단한 연설이네. 당신 딸이 수석이라고 퍽이나. 나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잘 빗어 넘긴 금발, 오만한 표정, 그리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경멸적인 시선. 그는 차석 졸업생의 아버지인 앤더슨 씨였다. 나는 그의 아들 이름은 기억했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의 무례함에 당황했지만 좋은 날인 만큼 좋게 넘어가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의 차석 졸업도 축하드립니다. 내 정중한 대답에 그는 코웃음을 쳤다. 축하, 우리 아들은 저런 배려 없이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거야. 당신네들처럼 소수인종 우대 정책덕을 본 게 아니라고. 아시아인들은 그런 식으로 점수를 쉽게 따서 좋은 대학에 가더군. 노력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아시아인들. 그 말들은 나와 내 딸이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욕하고 부정하는 저열한 편견의 언어였다. 하나의 피나는 노력과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이 남자의 입에서는 그저 운 좋은 특혜로 전락해버렸다.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 몸의 모든 감각이 경계의 태세로 전환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눈앞의 남자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위협, 목표. 그의 체중은 오른발에 쏠려 있었고 상체는 무방비 상태였다. 목, 관자놀이, 명치, 급소는 3군데. 그가 경멸적으로 실룩이는 입술을 가격한다면, 아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제 앞까지 3초, 아니, 2초면 충분하다. 내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상황 시뮬레이션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호흡은 가늘고 길어졌고 손가락 끝이 짜릿했다.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눈앞에 위협을 제거하고 보호 대상인 하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투 준비 태세. 하지만 시선 끝에 단상 위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하나의 얼굴이 걸렸다. 하얀 졸업 가운을 입은 내 딸. 내 평화. 안 돼.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펴며 거칠어지려는 호흡을 다스렸다. 어머니의 역할이 군인의 본능을 억눌렀다. 나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어떤 감정도 싣지 않으려 노력했다. 제 딸의 노력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내 통제된 반응이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인가? 당신 같은 이민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다. 그가 언성을 높이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러자 그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다. 당신 영어나 제대로 할 줄 알기는 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살짝 비틀거렸다. 그의 손길이 닿은 어깨에서부터 불쾌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내 인내심의 끈이 끊어졌다. 하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앤더슨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이 여자 좀 보시오.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했어. 이 정신 나간 여자가. 그는 마치 내가 자신을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과장되게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동양인 여성과 부유해 보이는 백인 남성. 그들의 편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불보듯 뻔했다. 소란을 들은 학교 보안요원 2명과 톰슨 교장이 다가왔다. 톰슨 교장은 곤란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앤더슨은 교장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삿대질을 하며 외쳤다. 교장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여자가 내 아들의 성취를 폄하하더니 이제는 나를 폭행하려고까지 합니다. 우리 학교가 언제부터 이런 폭력적인 학부모를 그냥 두게 되었죠. 당장 이 여자를 여기서 끌어내세요. 톰슨 교장은 학교의 가장 큰 기부자 중 한 명인 앤더슨의 말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대신 이 소란을 빨리 잠재우고 싶어하는 귀찮음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 여사님, 우선 진정하시고.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먼저 제 딸을 모욕하고 저를 밀쳤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앤더슨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거짓말까지. 교장 선생님. 저런 사람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우리 재단은 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 노골적이고 효과적인 협박이었다. 톰슨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결국 쉬운 길을 택했다. 그는 보안요원에게 눈짓하며 내게 말했다. 여사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자리를 피해야 합니까? 가해자는 저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항변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내 양옆에 서서 위압적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된 것 같았다. 나는 단상을 보았다. 하나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엄마를 향한 걱정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여기서 더 저항하는 것은 하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었다. 내 딸의 가장 빛나는 날을 내 손으로 망칠 수는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의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나는 보안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운동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는 앤더슨의 만족스러운 목소리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작되는 졸업식 행사 소리가 들려왔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나에게 주기 위해 아침 일찍 꽃집에 들러 가장 예쁜 꽃들로만 골라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꽃다발을 전해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채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가만히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10년이었다. 이방인이라는 서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 그 모든 것을 내 딸 하나만을 보며 견뎌왔다. 그런데 바로 그 딸의 가장 행복한 날, 나는 범죄자처럼 쫓겨나고 말았다. 한참 뒤 졸업식이 끝났는지 학생들이 무리지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오는 하나를 발견했다. 딸의 손에는 수석 졸업생에게 주는 상패가 들려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라디오 소리도, 창밖의 풍경도, 그 무엇도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다. 조수석에 놓인 꽃다발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내 딸의 완벽해야 했던 하루가, 나의 산산조각 난 자존심이 바로 저 시들어가는 꽃들과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벽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딸의 자존심과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 조용히 숨어 지내던 나의 세계는 이미 부서졌다. 그리고 이대로 물러선다면 나는 평생 내 자신과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이서연 대위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호랑이의 잠을 깨웠다. 아니, 어미 호랑이의 새끼를 건드렸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내 눈에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리 모녀의 작은 세상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낮은 흐느낌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아이의 노트북 화면에는 학교 커뮤니티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아이는 황급히 화면을 덮었지만 나는 이미 몇 개의 단어들을 보고 말았다. 불안정한 아시아, 이민자, 폭력적인 성향, 특혜를 받은 수석 졸업생. 앤더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시에라 파인스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그날의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물론 철저히 왜곡되고 각색된 버전이었다. 글 속에서 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선량한 학부모에게 위협을 가한 정신병자로 묘사되어 있었다. 졸업식이라는 신성한 장소를 망친 무례한 이방인이었다. 댓글들은 가혹했다. 어쩐지 처음부터 음침해 보이더라니. 요즘 이민자들 너무 공격적이야. 자기들 권리만 내세우고 저런 사람이 아이를 키운다니. 그 딸도 뻔하지. 수석 졸업도 뭔가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활자로 박힌 편견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조용히 페이지를 닫았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늘 다정하게 인사하던 옆집의 수자는 나를 보고 멈칫하며 시선을 피했고, 장을 보러 간 마트의 계산원은 나를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우리는 이 작은 마을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왔지만 이제는 문제 있는 이방인으로 낙인 찍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정타는 이틀 뒤 학교에서 온 공식 서신이었다. 갈색 서류 봉투 안에는 뻣뻣한 종이 2장이 들어있었다. 한 장은 학부모 이서연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공식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였고, 다른 한 장은 수석 졸업생 하나 리의 자격에 대한 재심의 요청서였다.
앤더슨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하나를 부정행위시켜 수석을 차지하게 했으며 자신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금요일, 바로 그 졸업식이 열렸던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다. 그는 나를 이 마을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내 딸의 명예로운 결실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이자 내 딸의 상처를 방관하는 비겁함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하나가 잠든 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하지만 앤더슨은 마을 최고의 로펌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시스템은 이미 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 강민준. 내 머릿속에 그는 늘 짓궂게 웃는 24살의 청년이었다. 부대 최고의 해커이자 통신 전문가. 나보다 3살 어렸지만 나는 그를 가장 신뢰했다. 그는 내가 지휘했던 팀의 막내였고 나는 그의 누나이자 전장이자 때로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그 어떤 혈연보다도 짙은 유대감을 나눴다. 저녁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보안업체를 차렸다는 소식까지만 들었다. 그 후로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과거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평범한 삶을 위한 나의 의식이었으니까 나는 망설였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내가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내 손으로 다시 여는 것과 같았다. 이서연 대위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정 싸움이 아니었다. 정보와 심리전이 뒤섞인 비대칭 전투였다. 그리고 이런 전투에는 강민중 같은 전문가가 필요했다. 나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기억을 더듬어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사이버 포트레스 잉크 CEO 민준 강. 화면에 뜬 그의 얼굴은 10년 전의 장난기 어린 청년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이었다. 나는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강민준 대표와의 영상통화를 요청했다. 비서에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잠시 후 연결되었다는 신호음이 들려왔다. 화면에 나타난 민준은 조금 놀란 듯했다. 누님 정말 서연 누님이세요. 그가 나를 누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1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랜만이다. 민준아, 잘 지냈어? 그럼요. 근데 어떻게... 이게 얼마 만이에요. 연락 한 번 없으시고 저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미안하다. 그럴 사정이 좀 있었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민간인의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딸의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 앤더슨이라는 남자의 모욕, 그리고 학교의 징계위원회까지. 민주는 심각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전형적인 인종차별주의자 쓰레기네요. 변호사는 선임하셨어요.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혹시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을까 해서 약점이라도 잡아야 대응을...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쾅 하는 굉음이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뒤를 편의점 점원이 절박하게 외치며 따라 나왔다. 무장 강도였다. 순간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반응했다. 민간인 이서연은 사라지고 특수부대 장교 이서연 대위가 깨어났다. 민준아, 잠시만.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노트북을 든 채 창가로 다가가 몸을 숨겼다. 내 눈은 카메라 렌즈처럼 빠르게 상황을 스캔하고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상황 발생, 길 건너 편의점, 무장 강도, 용의자 1명, 현재 동쪽으로 도주 중. 화면 너머에 민준이 당황한 듯 내 누님, 지금 무슨 하고 물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내 입에서는 훈련된 보고 체계에 따라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용의자, 신장 약 183cm, 체격, 보통 검은 후드티, 청바지 차림, 오른손에 권총 소지, 모델은 글록 19로 추정, 도주 차량은 회색 포드 세단, 번호판 끝자리 4자리, 82KL, 차량 일부 파손, 운전자는 따로 있는 듯. 나는 강도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정보가 머릿속의 사진처럼 각인되었다. 편의점 점원은 망연자실하게 길게 주저앉아 있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현장 통제 필요, 증거 훼손 가능성 있음. 내가 지금 나가서, 아니, 비무장 상태에서 불필요한 접촉은 피해야지. 목격자는 점원 1명, 충격 상태로, 정확한 진술 어려울 것으로 예상.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상황을 정리했다. 모든 분석이 끝난 뒤에야 나는 노트북 화면 속에 강민준을 다시 보았다. 그는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누님이라 부르며 반가워하던 성공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경애와 충격,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마치 전설 속의 영웅을 다시 만난 소년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군인 대 군인의 목소리였다. 대위님, 여전하시군요. 그가 나를 대위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민준아, 네, 대위님, 말씀하십시오. 이 싸움 나 혼자서는 못하겠다. 내 도움이 필요해. 민준의 입가에 쓴웃음과 함께 결연한 미소가 동시에 떠올랐다. 민간인처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쓰레기입니다. 전공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놈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10년 전 적진의 통신망을 헤집어 놓던 그 천재 해커의 눈빛이었다. 앤더슨이라는 작자의 개인정보, 회사 자료, 통화 기록, 이메일, SNS 활동 내역, 세금 기록까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그날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자료는 제가 준비합니다. 대위님은 그저 그날 강당에 서서 대위님답게 그들을 압도하시면 됩니다. 든든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그리고 고맙다. 천만에요. 10년 전 빚, 이제야 갚을 기회가 생긴 것뿐입니다. 통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경찰차들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방금 전의 소동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희미한 흉터, 한때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과거가 이제 내 딸을 지킬 유일한 무기가 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앤더슨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고용한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 여자에 대해 뭐 나온 거 없어. 별거 없습니다. 의뢰인님. 그냥 평범한 서점 직원이고 기록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불법 체류든 과거 범죄든 뭐든 찾아내 그 여자를 짓밟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샅샅이 뒤져봐. 앤더슨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자신이 그저 힘없는 동양인 여자를 짓밟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잠자는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이제 막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씹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가가 퀭했다.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계속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하나야. 엄마만 믿어.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잡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나는 아이보리색 원피스 대신 짙은 남색의 바지 정장을 꺼내 입었다. 화장도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오늘의 나는 엄마가 아니라 전사여야 했다. 이것은 나의 싸움터였고 정장은 나의 갑옷이었다. 학교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일주일 전 희망과 자부심을 안고 달렸던 이 길이 이제는 절망과 치욕의 길이 되어 있었다. 강당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일주일 전 수많은 사람의 온기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차가운 법정처럼 변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톰슨 교장을 비롯한 5명의 학교 이사회 멤버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재판관처럼 오만하고 냉정했다. 강당 한쪽에는 앤더슨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앤더슨은 나를 발견하고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옆에 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의 손을 놓고 앞자리에 아이를 앉혔다. 여기서 지켜봐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 숙이지 마. 하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내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믿음을 연료 삼아 발걸음을 옮겼다. 강당 맨 뒷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민준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는 대위님 것입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나는 피고인석처럼 준비된 단상 아래 의자에 홀로 앉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징적인 투기장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뿐이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해밀턴 씨가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했다. 지금부터 시에라 파인스 고등학교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학부모 이서연 씨의 폭력적 행위 및 그 자녀인 하나리 학생의 수석 졸업 자격에 대한 재심의 안건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고소인 측인 앤더슨 씨 측의 변호인.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앤더슨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학부모의 일탈 행위를 논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이 신성한 교육 현장에 안전과 진실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지난 졸업식 날, 제 의뢰인인 앤더슨 씨는 이서연 씨로부터 언어적 모욕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목격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서연 씨의 과거 행적에서 기만과 은폐라는 심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만과 은폐. 그 단어들이 강당 안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앤더슨의 변호사는 증거라며 스크린의 마을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왔던 글과 댓글들을 띄웠다. 보시다시피 많은 주민이 이서연 씨의 공격적인 성향과 불안정한 모습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는 이어서 앤더슨이 돈으로 매수한 듯한 목격자를 내세웠다. 그는 자신이 졸업식 날 멀리서 모든 것을 봤다며 내가 먼저 앤더슨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적으로 다가갔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톰슨 교장은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다. 정점은 앤더슨이 고용한 사립탐정이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탐정은 서류 몇 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은 이서연 씨가 미국 이민 및 정착 과정에서 제출했던 공식 서류들입니다. 직업란에는 주부, 무직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처를 들어보였다. 저희는 이서연 씨가 대한민국 군대, 그것도 일반 부대가 아닌 특수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 경력과 군 복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습니다.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왜 숨겼을까요?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폭력적인 훈련으로 점철된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어머니인 척 위장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위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나를 쳐다봤다. 앤더슨의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속인 사람, 폭력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모든 기만을 고려했을 때 그녀의 딸인 하나 리 학생의 수석 졸업 또한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학교의 안전과 교육의 진실성을 위해 이서연 씨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을, 하나 리 학생의 수석 졸업 자격에 대해서는 박탈이라는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실제로 군 경력을 숨겼고 그것이 이제 나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앤더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이제 내 차례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조롱의 눈빛이었다. 위원장이 나를 향해 말했다. 이서연 씨,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 경멸, 의심,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호흡은 고요했다. 적진 한복판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딸 하나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나를 똑바로 굳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리의 어머니입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렸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과거는 저의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호기심이나 편견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딸 하나는 바로 그때 위원장이 내 말을 끊었다. 이서연 씨, 지금은 감상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당신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당신의 군 경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위원회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위험하고 기만적인 이민자로 규정했다. 해밀턴 위원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서연 씨의 행동은 우리 학교의 가치와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그는 옆에 놓인 작은 의사봉을 집어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 내 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나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소리. 그 차가운 나무 망치가 테이블을 내리치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나는 절망의 심연에 빠져드는 대신 오히려 차분해졌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시야가 명료해졌다. 수없이 겪었던 위기의 순간에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위원장을 향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의사봉을 든 위원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앤더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나의 태도에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내 말과 동시에 강당 맨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내 선언에 강당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위원장의 든 의사봉은 허공에 그대로 굳어 있었고 앤더슨의 얼굴에서는 조롱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피어올랐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강당 뒤쪽으로 향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강민준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각종 장비가 담긴 케이스를 든 기술자풍의 남자였다. 민준의 등장은 조용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위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앤더슨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의장님 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신원도 불분명한 외부인이 신성한 위원회에 난입하다니요. 민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위원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밀턴 위원장님, 제 이름은 강민준, 사이버 포트리스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이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이자 본 위원회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증거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위원장의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의 회사 고문 변호사의 위임장이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위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서늘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 압도당한 듯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민준은 감사하다고 말한 뒤 뒤따라온 기술자에게 눈짓했다. 기술자는 익숙한 솜씨로
노트북을 강당의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강당의 불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빛나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영상은 졸업식 당일 강당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 익숙한 복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와 앤더슨이 서 있었다. 영상은 소리가 없었다. 앤더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다. 저희 기술팀이 영상에 녹음된 미세한 음성을 복원하고 증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준이 노트북을 클릭하자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네들처럼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덕을 본 게 아니라고. 아시아인들은 그런 식으로 점수를 쉽게 따서 좋은 대학에 가더군. 노력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나 해. 앤더슨의 목소리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의 저열하고 비열한 목소리.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위원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앤더슨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나의 차분한 대답에 이어 그가 분노하며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어깨를 파고드는 모습. 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가 소리치며 나를 가해자로 모는 장면까지. 모든 거짓말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앤더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조작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앤더슨 씨, 그리고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앤더슨 씨의 폭력적인 행동 이후에 이서연 씨의 반응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내 모습을 정면에서 클로즈업한 영상이었다. 주목해 주십시오. 앤더슨 씨가 이서연 씨를 민 직후 불과 0.5초 안에 일어나는 신체 변화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다큐멘터리 성우처럼 침착하고 분석적이었다. 스크린 속 나의 모습이 극도로 느리게 재생되었다. 첫째, 무게중심의 이동. 상체가 뒤로 밀리는 순간 하체는 반사적으로 무게중심을 낮추며 완벽한 방어 자세로 전환됩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땅에 뿌리 내린 듯 안정적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각인된 반응입니다. 위원들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둘째, 양손의 위치. 양손은 위협을 느끼는 순간 즉시 상체 중앙,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쥐거나 공격적인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격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의 추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어 기술, 크라브 마가의 기본 자세와 일치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선 처리입니다. 화면 속 나의 눈이 클로즈업 되었다. 동요 없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 보십시오. 이서연 씨의 시선은 자신을 공격한 앤더슨 씨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동자는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주변의 모든 상황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씨의 양손, 그의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탈출로까지. 이것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신과 보호 대상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적 상황 판단입니다. 이것은 공격자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극도로 훈련된 군인의 생존 본능입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껐다.
스크린은 검게 변했지만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영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사립탐정이 나를 폭력적인 과거를 숨긴 사람이라고 매도했던 것이 불과 10분 전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졸업식을 위해 모든 것을 억누르며 자신을 방어하기만 한 어머니였다. 모든 전세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뒤집혔다. 앤더슨은 의자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백한 얼굴로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톰슨 교장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은 듯 깊은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차마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나는 내 딸 하나를 보았다. 하나의 두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어머니에 대한 경외감, 놀라움, 그리고 사무치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 딸은 처음으로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시선을 나누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이 마지막 일격을 위해 나섰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위원장에게 다가갔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앤더슨 씨 측에서는 이서연 씨가 자신의 과거를 기만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 은폐된 과거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철의 첫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나의 군 인사기록 카드였다. 성명 이서연, 계급대위, 소속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민준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나의 훈련 기록과 파병 기록, 그리고 수많은 표창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서연 대위는 달테러, 요인 구출, 비밀 침투 등 국가가 부여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거기에는 빛나는 훈장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 충무무공훈장. 민준은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말했다. 이 훈장은 적과의 교전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탁월한 리더십과 용맹을 발휘한 군인에게만 수여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계로운 훈장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본 뒤 나를 가리키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이것이 이서연 씨가 숨겨온 과거의 진실입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평범한 삶을 꿈꾸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묻어두려 했던 한 어머니의 위대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경멸을 담아 앤더슨과 위원들을 향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히 한 어머니를 모욕하고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전쟁 영웅을 당신들의 편협한 편견의 심판대 위에 세우려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의사봉은 위원장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책상 위를 굴렀다. 그 소리가 이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그리고 내 딸의 완벽한 승리였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 강당 안에 메아리 쳤다. 그 말이 만들어낸 정적은 천둥 소리보다 더했다. 그 순간 강당 맨 뒤에서 번쩍 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굳게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리며 지역 방송국 기자들과 신문 기자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 분명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앤더슨 씨 영상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앤더슨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기자들을 피해 도망치려 했다. 그의 비싼 정장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그때 오만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맹수처럼 달려드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피해 허둥지둥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비참한 퇴장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첫 번째 대가였다. 위원들은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특히 톰슨 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자 몇몇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나에게로 달려오는 하나를 보았다. 하나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안겨왔다. 아이의 가녀린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엄마.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품에서 흐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자부심, 그리고 이제껏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정말 멋있어요. 우리 엄마.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하나야, 다 괜찮아. 민준이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 채 무너져 내리는 적들의 세계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세상은 시끄럽게 돌아갔다. 전쟁 영웅 어머니를 인종차별하고 모욕한 CEO, 시에라 파인스 고등학교의 부끄러운 민낯.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은 온통 앤더슨과 학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민준의 회사, 사이버 포트리스의 홍보팀이 밤새 움직인 결과였다. 그들은 단순히 영상을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군 경력과 훈장에 대한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이야기는 단순한 인종차별 스캔들을 넘어 국가적 영웅에 대한 모독이라는 프레임으로 확산되었다. 앤더슨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그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그와 거래하던 모든 기업이 등을 돌렸고 그가 속해 있던 모든 사교 클럽에서 제명당했다. 시에라 파인스 마을에서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사업가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경찰은 그의 폭행, 명예훼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나를 짓밟으려 했던 그는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것이었다. 앤더슨의 몰락보다 더 극적인 것은 톰슨 교장의 변화였다.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뒤 그는 정교생과 학부모 그리고 모든 언론사를 강당으로 소집했다. 나와 하나, 그리고 민주는 가장 앞자리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단상에 선 톰슨 교장은 이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늙고 지친 한 교육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시에라 파인스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여러분 앞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목소리보다 권력과 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편견에 눈이 멀어 약자의 고통을 외면했고 제 안위만을 위해 한 학생과 그 어머니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교육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다. 이서연 여사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졸업생 하나 리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학교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두 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즉시 파기될 것이며 하나리 학생의 수석 졸업은 본교의 가장 큰 자랑이자 영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발표를 했다. 그리고 학교 이사회는 이번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 하나리 성실 및 다양성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앞으로 매년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정직한 용기와 성실함으로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오해했던 자의 진심 어린 사죄였고 더럽혀졌던 명예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내게 한 통의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미 국방부 펜타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는 정중하고 격식 있는 문체로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이서연 대위님께 편지를 보낸 사람은 미 육군 중장 마이클 밀러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했으며 나의 군 기록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며칠 뒤 나는 그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대위님, 통화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밀러 중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인 특유의 절도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군 기록은 당신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더군요. 하지만 그 강당에서 보여준 모습은 당신이 언제 싸우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자의 능력보다 후자의 능력이 훨씬 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현재 미군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과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강인한 회복 탄력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본론을 이야기했다. 국방부에서는 당신에게 특별 고문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와 특수부대에서 생도와 장병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환경에서의 작전 수행 및 심리적 회복 탄력성 강화에 대한 강의와 훈련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 훌륭한 가르침이 될 겁니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군인으로서의 내 과거와 이민자로서 겪었던 내 현재의 아픔을 모두 아우르는 자리. 과거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역할. 그것은 내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의미 있는 기회였다. 며칠 뒤 나는 민중과 함께 호숫가를 찾았다. 석양이 호수 위로 금가루를 뿌리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걸었다. 결국 그 전사는 늘 누님 안에 있었던 거네요. 그날 강당에서 그냥 잠시 숨을 쉬게 해줬을 뿐이죠.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군인이었던 나를 버려야만 온전한 엄마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과거는 하나에게 짐이 되거나 위험이 될 거라고만 믿었지. 하지만 틀렸어. 나는 잔잔한 호수 표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불안과 슬픔에 잠겨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 한결 평온하고 단단해진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강한 군인이었기에 강한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그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텨냈기에
이깟 불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 말이야. 이제는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야. 군인이었던 나도, 하나의 엄마인 나도, 모두가 진짜 나니까. 민준이 흐뭇한 미소로 나를 바라봤다. 그게 바로 제가 알던 이서연 대위님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제가 뒤에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고요한 호수와 따뜻한 노을, 그리고 곁을 지키는 든든한 전우.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내 인생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나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내 인생의 풍경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시에라 파인스의 작은 마을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조용한 이민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정에서 사관생도들을 가르치는 특별 고문 캡틴 리로 불리고 있었다.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유서 깊은 교정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였다. 회색빛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제복을 입은 젊은 생도들이 절도 있게 오갔다. 이곳의 공기는 내가 살던 캘리포니아의 나른한 공기와는 달랐다. 명예, 의무, 조국, 이 세 단어가 모든 돌멩이와 나무에까지 새겨져 있는 듯 팽팽한 긴장감과 숭고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온전한 평온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길 필요도, 현재의 나를 부정할 필요도 없는 곳. 군인이었던 나와 어머니인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입는 근무복의 한쪽 어깨에는 성조기가, 다른 한쪽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다. 두 개의 조국을 상징하는 이 표식은 나의 정체성이자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였다. 교수님의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통제된 힘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말씀 말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명의 생도가 내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다. 잭슨 생도,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과 동료, 그리고 보호해야 할 약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군인.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니까. 나는 더 이상 책 뒤에 숨어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온몸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때로는 사격술과 전술을, 때로는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적 대처법을, 그리고 때로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정신적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생도들에게 그 어떤 교과서보다 더 생생한 가르침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 특별히 자리 잡은 생도가 있었다. 한국계인 킴벌리 김생도. 김생도는 체력과 기술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늘 자신감이 부족했다. 특히 남성 생도들 사이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끝난 후 나는 혼자 남아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김생도를 불렀다. 김생도, 잠시 시간 괜찮나? 네. 교수님, 김생도는 긴장한 듯 뻣뻣하게 부동자세를 취했다. 훈련에 어려움이라도 있나? 자네의 기록은 최상위권인데. 실전 대련에서는 망설이는 모습이 보여. 내 질문에 김생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이고 동양인입니다. 다른 생도들처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자꾸만 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저를 동등한 전우가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소수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2년 전 앤더슨이 내게 던졌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김생도를 벤치에 앉히고 내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가장 아팠던 상처를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2년 전 내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나는 톰슨 교장도 앤더슨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종차별적인 모욕, 부당한 비난,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그 숨막히는 순간까지. 김생도는 숨을 죽인 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나의 과거, 내가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무기로 삼아 나를 공격했지. 내가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한때 나 역시 그 과거를 내 인생의 족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순간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었어.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과거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수없이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을 견뎌냈던 훈련이 나를 모욕의 말들 앞에서 초연하게 만들었고, 적진 한복판에서도 길을 찾던 경험이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줬지. 그들은 나의 약점이라고 공격했지만 사실 그것이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이었던 거야. 나는 김생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생도, 자네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성이라는 것, 동양인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자네의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네를 더 특별하고 강하게 만드는 자산이 될 수 있어. 더 섬세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더 깊은 공감 능력으로 부하들을 이해하고, 편견에 맞서 싸우며 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될 테니까. 중요한 것은 남들이 자네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야. 자네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김생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의와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김생도는 놀랍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자신의 다름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에는 생도대대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나는 그녀의 성장을 보며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웨스트포인트의 졸업식이 다가왔다. 그 주말을 맞아 이제는 명문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된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2년 사이 내 딸은 부쩍 성숙해져 있었다. 엄마, 이 제복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장군님 같아요. 하나는 내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헛웃은 강변을 거닐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수업에서 소프트 파워랑 스마트 파워에 대해 배우는데 꼭 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말 몇 마디와 영상 하나로 그 오만한 사람들을 전부 이겼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요즘 매일 느껴요. 그랬나? 그럼요. 그날 이후로 제 꿈이 바뀌었어요. 저도 엄마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법이나 외교를 통해서요. 딸의 당찬 포부를 들으며 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2년 전에 그 끔찍했던 사건이 우리 모녀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졸업식 날, 나는 귀빈 자격으로 단상에 앉아 있었다. 2년 전 쫓겨나듯 나와야 했던 그 졸업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잿빛 제복의 물결,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 그리고 젊은 장교들의 얼굴에 가득한 희망과 열정. 모든 행사가 끝나고 새로 임관한 소위들이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갓 소위 계급장을 단 김생도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교수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조국을 수호하는 장교로서의 자부심과 결의가 가득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경례에 답했다. 자랑스럽다. 김소희, 훌륭한 장교가 될 거라고 믿는다. 그 순간 나는 완벽한 충만감을 느꼈다. 과거의 영웅은 미래의 영웅을 키워내고 나의 이야기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될 것이다. 하나가 내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다. 저 멀리 졸업생들이 일제히 학사모를 하늘로 던져 올렸다. 수백 개의 모자가 푸른 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배경으로 석양이 헛웃은 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내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고통의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그래서 더욱 눈부시고 찬란한 봄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